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엄마,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왜 맨날 나만 탓해? 엄마가 내 사정은 생각이나 해봤어? 내 사정? 내 인생 다 바쳐서 너 키웠어. 근데 나를 원룸에 버리고 내 돈까지 다 가져가? 이게 네가 말하는 효도야? 됐어. 엄마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내가 뭘 해도 인정 안 해주잖아. 돈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게 내 진짜 얼굴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을 낳았을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도 딸도 다 떠나고 이제 남은 건 내 돈을 노리는 괴물 같은 아들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유와 즐거움이 있는 치즈 라디오입니다. 오늘은요, 듣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론 설마, 진짜 이런 일이?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그땐 정말 가난했죠. 새벽마다 남편이랑 김밥을 싸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남편은 짐꾼으로, 저는 김밥 장사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김밥 속 재료를 제대로 집기도 힘들었고요. 여름이면 땀에 절은 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남편이 무거운 김밥통을 들고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순자야, 오늘도 힘내자. 재훈이랑 지연이한테는 꼭 좋은 세상 보여주자. 저도 대답했죠. 그래요,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꼭 잘 살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말이 서로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어요. 우리 집은 작은 반지하였어요. 창문으로는 겨우 햇살이 비쳐들었고, 여름엔 습기, 겨울엔 냉기가 가득했죠. 아침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래도 그 집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어요. 아들 재훈이는 그때도 항상 늦잠이었어요. 엄마, 오빠는 또 늦잠이에요? 딸 지연이는 저를 도와서 도시락을 싸주곤 했죠. 저놈의 재훈이는 언제 철이 들려나.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도 아침밥은 꼭 챙겨줬어요. 재훈이는 늘 점심 돈 달라고 보챘죠. 엄마, 나 오늘 점심 돈으로 줘요. 급식은 맛없단 말이야. 저는 또 한 번 한숨을 쉬면서도 아이고, 네 아빠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알았어, 오늘만이다. 이렇게 용돈을 쥐어줬어요. 지연이는 항상 저를 도와주고는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힘 안 들이게 할게요. 이렇게 말해줬죠. 그럴 때마다 정말 든든했어요. 사실 급식비 지원을 받으러 학교에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다른 엄마들 앞에서 쭈뼛쭈뼛 서 있다가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죠. 아이들이 혹시라도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걱정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이 부족한 날이 많았지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다 같이 웃으며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재훈이한테 재훈아, 공부 좀 해라.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재훈이는 알았어요. 맨날 그 얘기야. 하면서 투덜댔어요.
지연이는 오빠를 다독이면서 오빠, 엄마, 아빠 힘드니까 우리라도 도와드리자. 이렇게 말하곤 했죠. 가끔은 동네 슈퍼에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장을 봐야 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혹시 돈이 모자라진 않을까.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불안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라면이나 과자 하나라도 꼭 사주고 싶어서. 저는 제 입맛은 늘 뒷전이었어요. 겨울이면 보일러를 제대로 틀 수가 없었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덮고 아이들과 꼭 붙어 자곤 했어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따뜻하지. 이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명절이 오면 친척들 집에 가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괜히 비교당할까봐, 아이들 옷이 낡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먹자. 이렇게 말하며 집에 남아 소박하게 명절을 보냈죠. 가끔은 남편이 힘들다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장사가 영 안 됐어. 그래도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며 저를 다독여줬죠.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힘내요. 아이들만큼은 꼭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고요.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집안일도 바깥일도 끝이 없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남편 옷을 손빨래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가끔은 지연이가 엄마,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뭉클해졌죠. 재훈이는 공부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도 저는 재훈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까 봐 저는 늘 아이들 앞에선 씩씩한 척했죠. 밤이 깊으면 남편과 둘이 앉아 우리 언제쯤 이 고생 끝날까?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도 우린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서로를 다독였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 품었어요. 제가 힘들어도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의 고단함과 따뜻함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지연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됐죠.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이제 엄마 힘 안 들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던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연이가 자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피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식욕도 없어지고 자주 누워있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군요. 결국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암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설마 우리 지연이가 밤마다 몰래 울면서 신께 빌었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병실에서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미안해. 내가 괜히 아파가지고. 그 말에 저는 무슨 소리야.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엄마, 나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오빠랑 아빠 잘 챙기고 엄마도 꼭 건강해야 해요. 이렇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걱정부터 하는 딸이 얼마나 기특하고 안쓰럽던지요. 하지만 결국 지연이는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병실에서 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걸. 계속 그렇게 말하며 울었어요. 딸의 마지막 숨결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멈추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는 친척들이 순자야, 얼마나 힘드니? 이제 어떡하니? 이렇게 위로해줬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루는 지연이가 남긴 일기장을 몰래 읽는데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글귀를 보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죠. 딸을 잃고 나니 남편도 점점 기운이 없어지더군요. 몇 년 뒤에는 남편까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남편은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더 버텨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서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재훈이 생각해서 힘내요. 이렇게 말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와 재훈이 걱정뿐이었어요. 여보,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해. 결국 남편도 저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친척들이 순자야, 이제 혼자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걱정해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뿐이었죠. 딸을 잃고 남편까지 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면 지연이와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사진을 꺼내놓고는 지연아, 여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울곤 했죠. 그때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준 건 지연이 남편 상민이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지연이도 하늘에서 어머니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셔도 돼요. 이렇게 말해줬죠. 정말 고마웠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년이 흘렀어요. 남편과 딸을 떠나보내고 저도 어느새 나이가 들었죠. 혼자 사는 시간이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밤마다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내가 이 나이에 뭘 위해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재훈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나 사업 잘 돼서 이제 엄마 호강시켜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밝게 말하더군요. 한 손에는 값비싼 시계, 다른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번듯해 보였죠. 솔직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래? 네가 갑자기 왜?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죠. 예전에 재훈이는 늘 돈에 쪼들리고 또 가끔은 연락도 없이 몇 달씩 잠적하던 아이였거든요. 재훈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엄마,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수영장도 있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엄마, 이제 고생 끝내고 편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아니, 갑자기 무슨 실버타운이야. 엄마는 아직 집이 더 좋아. 이렇게 대답했지만 재훈이는 계속
실버타운의 장점만 늘어놓더군요. 그러더니 엄마가 모은 돈 내가 관리해 줄게요. 5억만 보내줘요. 실버타운 계약금만 넣고 나머지는 엄마 명의로 해둘게요. 내가 알아본 곳은 정말 믿을 만한 데고 엄마만 들어가면 바로 계약금 넣어야 하니까 이번 주 안에 돈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죠.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제라도 효도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재훈이가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엄마한테 잘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음 날 사위 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민아, 재훈이가 실버타운 들어가라고 하네. 5억만 맡기면 된대. 요즘 실버타운이 그렇게 좋은가? 상민이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어머니, 처남이 갑자기 왜 그러죠?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아닌지, 혹시 투자 실패했거나 빚진 건 아닌지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걱정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엄마 등쳐먹겠니? 이제라도 철들어서 엄마 생각하는 거면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민이는 어머니, 그래도 계약서나 영수증 꼭 챙기세요. 돈을 한 번에 다 넘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조언해줬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칠 뒤 재훈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엄마, 이 꽃 좋아하잖아. 내가 엄마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릴 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달라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는 엄마, 내가 진짜 이번엔 잘할 거야. 한 번만 믿어줘. 이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결국 그래,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재훈이에게 5억을 송금했어요. 송금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요. 짐을 싸서 재훈이랑 함께 간 곳은 제가 상상했던 실버타운이 아니었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 준비한 곳이니 이제는 편하게 쉴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조금은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건 번듯한 건물도 넓은 정원도 아니었어요. 낡고 좁은 골목 끝에 허름한 원룸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계단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싱크대에는 물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여기가 실버타운이라고? 재훈아, 이게 뭐니? 이렇게 물었죠. 재훈이는 한숨을 쉬며 엄마, 요즘 실버타운도 다 이런 식이야. 여기서 지내시면 돼. 나 사업 때문에 바빠서 이만 갈게. 이렇게 말하고는 제 손에 짐을 쥐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정말 멍해지더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은 작고 바닥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물 한 병, 김치 한 통이 전부였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전 재산을 사기쳐서 날 이 구석으로 쫓아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돈으로 사업 살리겠다고 날 버린 거죠. 밤이 되자 방 안은 더 쓸쓸해졌어요. 밖에서는 누군가 TV를 크게 틀어놓았고 복도에서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이런 곳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 할머니 박옥자 씨였죠.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김치와 밥을 담아오셨어요.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여긴 다들 사연 있는 사람들이 와요. 자식한테 등 돌린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됐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옥자 할머니가 그래도 힘내요. 여기선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해요. 저도 처음엔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러시면서 김치와 밥을 나눠주셨죠. 그날 저녁 옥자 할머니와 함께 좁은 복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어요. 서로의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다 보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온 분들이더라고요. 며칠 뒤 방 안에서 혼자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엄마는 여기 너무 힘들다. 실버타운이라더니 왜 이런 곳에 데려온 거니? 재훈이는 짜증을 내며 엄마, 나도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서럽고 원망스러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버릴 수 있니? 그 생각에 밤새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며칠 후 옥자 할머니가 저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생일 아니어도 힘든 날엔 미역국이 최고라니까요. 이렇게 웃으며 건네주시는데 그 한 그릇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사위 상민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민아, 나 재훈이한테 다 속았어. 실버타운은커녕 원룸에 버려졌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 상민이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데리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러더군요. 잠시 후 상민이와 손주들이 차를 몰고 원룸 앞으로 왔어요. 손주들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안아주더군요.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가요. 여기서 혼자 있지 마세요. 그 말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주들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죠. 집에 도착하니 상민이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어머니 곁에 있어요. 이렇게 다독여줬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상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처남한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속이고 어머니 버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소송까지는 재훈이도 힘드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망설였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삼촌이 할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도 하늘에서 할머니가 힘든 거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민이는 어머니, 지금이라도 변호사 만나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대로 넘어가면 처남은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힘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설득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상민이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친절했죠. 상담실에 앉아 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으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어머님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와 송금 내역, 그리고 당시 대화 기록이 있으시면 모두 준비해 주세요. 상민이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법적 절차도 다 챙길 테니 어머니는 마음만 단단히 먹으세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을 법정에 세워야 하나.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밤마다 잠을 설쳤죠.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재훈이는 뻔뻔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모두 발언하세요. 이렇게 말하자 재훈이는 당당하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 나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젠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네가 내게 한 짓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죠. 재판 내내 재훈이는 엄마,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사업 망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변명만 늘어났어요.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5억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재훈이는 돈을 돌려주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며칠 뒤 술에 취해서 집 앞에 찾아와 엄마, 나 진짜 망했어. 이제 엄마밖에 없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울더군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문을 닫고 들어와 손주들 곁에 앉으니 할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사위와 손주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아침이면 손주들이 할머니, 좋은 아침 하며 달려와 안아주고 상민이는 출근 전에 꼭 어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인사해줬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나측은 그림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재훈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초췌해진 얼굴, 구겨진 옷,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현관 앞까지 와서 재훈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 그 건물. 그 15억짜리 건물만 저한테 주세요. 저 진짜 망했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렇게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재산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들에게만 남길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정말로 죽을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애원했죠. 저는 속이 쓰렸지만 네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이제 넌 내 인생에서 끝이야.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했어요. 재훈이의 울음소리가 현관에 길게 남았지만 저는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그 순간 이제 정말 이 아이와의 인연도 다 했구나. 마음 한구석이 시리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 후로 재훈이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 주방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려 있었죠. 이사 첫날, 상민이가 짐을 옮기며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우리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다음 주말엔 같이 놀이공원 가요. 이렇게 들떠서 말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이제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며칠 뒤 상민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에 도장도 찍었죠. 변호사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상속이 진행될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 재산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들에게만 남길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이제는 아침마다 손주들과 아침밥을 먹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공원에 산책도 나가요. 손주들이 할머니, 오늘은 내가 김밥 싸줄게요. 이렇게 말하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예전 지연이가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밤이 되면 가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봐요. 주름진 얼굴, 지나온 세월이 다 새겨져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물보다 못한 피도 있더군요. 부모를 배신한 자식,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고독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밝게 웃으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배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게 용서되고 이해될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진짜 가족이란 뭘까 깊이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 가슴에 남는 사연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치즈였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